본론 발표, 즉 페이지 106쪽 중반부터 111쪽 중간까지 발표를 맡게 된 차세진입니다. 먼저 제 부분을 발표하기 전에 저번 시간 후반부에 배웠던 내용을 짧게 다시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89번의 B와 같은 스키마는 상위 카테고리의 N-바 아래에 컨정션을 기준으로 연결된 두 개의 NP, 즉 하위 카테고리에도 N-바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앞서 82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같은 개수의 바 노드를 가진 카테고리도 하위 카테고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 단락인 A couple of points부터 보시면 A couple of points where it is easy to be misled about express syntax should be noted라고 해서 express syntax에 대해 잘못 인도되기 쉬운, 즉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express syntax에 대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합니다. 먼저 firstly로 시작되는 문장 봐주세요. 여기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이 PS 신텍스와 마찬가지로 더블바와 같은 분포를 가진 수식되지 않은 constituent는 더블바의 자격을 할당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 90번 문장 John loves Mary라는 문장에서 존과 메리는 구가 아닌 수식을 받지 않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여기 91번의 이 문장을 보면 존과 메리라는 명사는 바로 N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 N 싱글바를 거쳐서 상위 노드인 NP, 즉 N-바에서 브랜칭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존과 메리는 수식되지 않은 단순 명사지만 N-바의 자격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PS 룰을 배울 때 떠올려 보면 존과 메리와 같은 렉시컬 카테고리는 프레이저럴 카테고리로 상정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유용하므로 N은 그냥 NP로 상정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존과 메리는 he나 she와 같은 전형적인 프로 N-바의 엔티시던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엑스파 신텍스에서 수식되지 않은 단순 명사와 같은 constituent도 NP, 즉 N-바로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잠깐만. 네, 내가 중간에 코멘트를 조금 할게. 지금 설명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출발부터 아주 잘했어요. 지금 우리가 A couple of points로 시작하는 그 단락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단락의 내용이 엑스바 신텍스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아직 두 번째 얘기는 안 나왔고 첫 번째가 unmodified constituent인 경우에 굳이 N-바로 이렇게 브랜칭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John loves Mary가 John도 어떤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unmodified예요. Mary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수식어가 그 앞에 안 붙었어요. 뭐 beautiful, handsome, 뭐 기타 등등 pretty, 뭐 하여간 여러 가지의 이 John이나 Mary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가 없단 말이죠. 그냥 단독으로 명사 하나씩 왔죠. 그런데 단독으로 명사 하나씩이 왔는데 왜 굳이 N-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N 싱글바, N 이렇게 내려왔느냐. 이제 이것이 바 신텍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것을 왜 존과 메리가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데 unmodified constituent인데 굳이 이것을 N-바, N-바,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 그러면 N-바와 그러니까 더블바 constituent와 더블바 스테이터스가 같은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블바 constituent는 더블바 스테이터스로서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냐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constituent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블바 스테이터스는 그냥 그야말로 더블바로 표시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constituent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수식어구가 있을 경우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John을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handsome John이라고 하거나 더 handsome John이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더 handsome John은 좀 이상하다. John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더를 붙일 수 있겠네. 네, John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아주 잘생긴 핸섬한 John 이렇게 얘기할 때 더 핸섬 John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더와 핸섬과 좌는 모두 다 NP라고 하는, 그러니까 N 더블 바죠. N 더블 바라고 하는 하나의 컨스티튜언트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블바 컨스티튜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바 안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는 더블바를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형용사까지 포함시켜줘야 하니까 더블바 속에. 그런데 지금처럼 John 하나만 나왔을 때도 굳이 and 더블바라고 해서 똑같이 and constituent가 있을 때와 똑같이 스테이터스로서 같은 위치로 봐야 되느냐, 같은 카테고리로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John이나 Mary와 같이 unmodified constituent인데도 불구하고 N 더블 바에서 N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브랜칭으로 봐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봐야 한다. 지금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하나의 명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N 더블 바 속에는 기타의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야기할까요? 네. 또 엑스파 신텍스에서 유의해야 할 다른 점은 앞에서 공부했던 84번과 89번의 구조를 공부할 때 이미 한 번 언급됐었던 점입니다. 원래는 여기 78번의 스키마처럼 X 트리플 바의 하이 카테고리에는 X 더블 바, X 더블 바의 하이에는 X 싱글 바 이런 식으로 하이 카테고리의 바 개수는 상위 카테고리보다 한 개 더 적어야 하는 게 사실이더라도 여기 보시는 84번 구조처럼 어떤 타입의 컨스티튜언트가 대풀이 되어 동일한 타입의 다른 컨스티튜언트 속에 내포될 경우 보다 더 상위의 카테고리가 하위의 카테고리보다 꼭 바가 하나 더 많은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n 싱글 바로 바의 개수가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즉 앞서 언급된 82번의 내용처럼 꼭 상위 구조는 하위 구조보다 바 개수가 하나 더 많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수의 바 노드를 가진 카테고리도 하위 구조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7쪽의 92번의 프레이즈를 보시면 out from under the bed라는 전치사구는 93번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under the bed와 from under the bed, out from under the bed는 모두 P 더블 바이고 반복적으로 하나가 다른 것에 내포된 것입니다. 제가 이 프레이즈를 구조화시켜 봤는데 구조를 맞게 그렸는지는 확신이 안 서지만 이렇게 P 더블 바가 상위의 다른 P 더블 바에 내포되는 가능성을 허용하여 하위의 카테고리도 다 P 더블 바로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네, 유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잠깐만. 요 씬은 그대로 보여줘봐. 이게 지금 책에는 추리 구조가 없어요. 근데 93번의 구조를 여기 지금 추리 구조로 이와 같이 지금 세진이가 그렸어요. 옳게 잘 그렸어요. 예, 맞아요. P 더블 바를 out from under the bed가 맨 처음 P 더블 바로 시작해서 out도 전치사고 from도 전치사고 under도 전치사예요. 각각의 전치사 head란 말이죠. 그럼 head가 지금 여기 추리 구조처럼 이렇게 head가 P로서 out도 P하고 연결되고 from도 P 그리고 under도 P. 근데 그 P 위에는 한 단계 위에 싱글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더블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더블 바가 3개가 나오는 거죠. P 더블 바가 3개 각각. 왜? P가 3개니까. 그 P는 곧 전치사 헤드를 말하는 거죠. out from under.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세요. 맨 위에 있는 P 더블 바는 out을 나타내는 거죠. out이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상위에 P 더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P 더블 바는 from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 더블 바는 또 under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개의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추리 구조로 그렸을 때 맨 위에 상위의 노드에 있는 더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 하위에 지배되는 그 중간에 있는 더블 바가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바가 하나씩 적은 것만이 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바를 가진 것도 역시 그 하위 노드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노드가 밑에 총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 신텍스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위 노드에 있는 것이 무조건
바가 하나씩 적은 것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똑같은 바의 개수를 가진 것도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 오케이. 그림 잘 그렸어요. 네. 음.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엑스파 신텍스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107쪽 마지막 문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82번처럼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x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베리어블을 설정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하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스키는 다른 경우에도 이 수학 공식과 같은 카테고리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sentence formation 룰, 문장 형성 규칙을 형식화할 때 이 카테고리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주요한 렉시컬 카테고리들이 허용하는 보어들 사이의 similarity, 즉 유사성을 완전히 일반적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 94번을 보시면 A의 question, 그리고 A question 즉 명사와 B의 asked 동사, C의 curious 형용사, D의 about 전치사 모두가 직접적으로 후행하는 외덜절 보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앞에 렉시컬 카테고리만 다르고 뒤에는 공통으로 외덜절을 갖고 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95번처럼 보어하면 이러한 보어의 유형에서 일어나는 대칭 현상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싱글바는 X와 S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X에는 94번 A의 명사 퀘스천 넣고 S에는 외덜절을 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B, C, D도 각각 넣어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발표가? 아니요. 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 네. 요 부분을 잠깐만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지금 내가 그냥 중간에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기에 S바를 여기 지금 혹시 세진이가 직접 여기다 쳐서 넣을 수 있을까? 95 바로 밑에 95번 바로 밑에다가 지금 95번에 X바가 X와 S로 구성된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네. 그것을 S바가 콤프와 S로 구성된다라는 식으로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콤프요? S바는 콤프와 S로 구성된다는 것을 95번 그 바로 밑에 95번 그 도식화 있죠? 예, 그 스키마 바로 밑에다가 이것도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물론 내가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95번. 자, 그러면 잠깐만 내가 공유로 한번 다시 아니 내가 지금 공유로 아직 안 들어가지? 지금 세진이가 공유 잠깐 끊었나? 아직 안 끊었는데 끊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칠판을 잠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내 칠판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혹시 공유 끊었는데. 공유를 끊었으면은 나도 공유 지금 안 했거든? 네. 여러분, 자, 다른 학생들 지금 칠판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좋아요. 자, 그러면 책에 지금 95번, 예, 책 95번. 내가 지금 이 아래 부분에다 조그만하게 썼거든요. 95번이 X바는 X와 S로 구성된다. 이렇게 놨어요. 그쵸? 예, 그런데 내가 지금 94번에 나와 있는 예시문들, A, B, C, D의 그 중점적인 그 헤드를 중심으로 한 컴플리먼트가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한 예시들을 여기 내가 칠판에 지금 그렸어요. 칠판에 그린 것은 지금 94번에 대한 예시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책에 잠깐만 책을 보세요. 책에 107페이지 맨 아래쪽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 라인 107페이지 아래. 자, nouns, verbs, adjectives, and prepositions all permit an immediately following closure complement. 자,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는 모두가 다 closure complement를 갖는다. 허락한다라는 것은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절로 이루어진 컴플리먼트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절로 이루어진 컴플리먼트를 갖는다. 그것이 곧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린 거예요.
그것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95번의 스키마가 요건데 이것이 곧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94번의 A번 문장이 The question whether John should leave예요. The question whether John should leave라는 문장을 구조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N에 해당하는 요 question이죠? 요 N이 head예요. head. 얘가 head예요, head. 자, 얘가 head인데 이 head와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 있는 S바. 얘가 지금 whether 때문에 S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책에서는 얘를 S라고 했거든요. X는 S와 S로 구성된다. X바. X바. 이거가 X바죠? 베리어블로 X로 그냥 해놓은 거지. 이게 바를 말하는 거예요. 바 노드가 요 헤드와 그 다음에 S로 구성된다. 근데 헤드와 S가 아니라 S바로 구성된다라고 여기다 쓰세요. 바를 추가하세요. 바. 바예요. S바. 책에 나와 있는 거. S바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요 S바는 콤프와 S로 구성된다. 요것을 요 도식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세요. 책에다. 여러분이 전부 다. 알겠죠? 예. 그래야 이게 공식적으로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설명 들어가요. NP는 당연히 NW와 같은 거예요. 예, 편의상 그냥 NP라고 썼어요. 자, 이것이 N바를 거쳐서 N으로 내려오죠. 당연히 이 퀘스천이 헤드가 된 거예요. 요 N은 N바와 시스터 관계에 있어요. 이 헤드와 시스터 관계에 있는 이만큼은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예요. 지금 책에 지금 107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107페이지 맨 아래쪽에 clausal complement를 갖는다 그랬죠? 자, 명사 and now는 자, 이만큼을 이것의 시스터 관계에 있는 요 S바 이하 아래 전부 다를 clausal complement 절로 이루어진 컴플리먼트로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John이 leave 할지에 대한 의문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런 구조가 가능하면 적절하게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John이 leave 하는지에 대한 의문, 문제, 뭐 이런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 컴플리먼트예요. 나머지 구조도 다 똑같아요. 자, 이제 B번 또 보세요. B번이 문제가 He asked whether John should leave였거든요. 자, asked whether John should leave. John should leave는 이거 반복되는 거라 내가 다시 안 썼어요. 똑같아요. John should leave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asked VP에서 V바를 거쳐서 V 얘가 헤드예요. 헤드와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 있는 거 당연히 whether가 있기 때문에 S바여야 돼요. S바만이 콤프와 S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S바가 콤프와 S로. 그래서 이만큼이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 오케이? 클로저 컴플리먼트를 가지게 되었죠. V도 클로저 컴플리먼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또 C번 보세요. C번은 A예요. Curious whether John should leav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C번에 Curious 형용사죠. 형용사 head A예요. 이거와 시스터 관계에 있는 S바 이만큼이 당연히 컴플리먼트죠. 똑같아요. 컴플리먼트예요. 예, 컴플리먼트예요. 예. 얘는 컴플리먼트하고 컴플리멘타이저 달라요. 콤프라고 쓴 거는 컴플리멘타이저라는 말이고 이말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보문소라는 뜻이 아니 보문에 해당되는 이게 보충 요소. 얘는 보충 요소. 예. 근데 보충 요소인데 사실은 헤드와 시스터 관계에 있는 거 이것을 무조건 우리는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보다는 영어 그 자체로 그냥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컴플리멘타이저 이 콤프 이거는 컴플리멘타이저로서 접속사가 오는 자리를 뜻하죠. 이걸 보문소라고 해요. 컴플리멘타이저하고 컴플리먼트는 달라요. 네. 자, 이건 컴플리먼트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이 헤드와 나란한 시스터 관계로 오는 요 노드 아래 이하는 전부 다 컴플리먼트에 해당한다.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curious whether John should leave. 그 다음에 about 자, 요 D번은 칸이 좀 좁은데 내 밑에다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썼거든요. about이 head예요. 이것과 나란한 시스터 관계는 S바 당연히 컴플리먼트겠죠. 예, 컴플리먼트 밑에 whether John should leave 이것이 컴플리먼트로서 John이 떠나야 하는
떠나야 하는 건지에 관한 어쩌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전부 그럼 이 컴플리먼트는 앞에 있는 헤드를 전부 다 수식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컴플리먼트 전체가 이 앞에 있는 n을 수식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해요. 그렇죠? 예. 헤드인 n과 v와 a와 p가 모두가 다 컴플리먼트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바, 여기 v바, 그리고 a바, 여기 p바, 바 노드 밑에 브랜칭 되는 헤드와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 있는 것이 반드시 컴플리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 헤드와 이렇게 시스터 관계에 있는 것이 컴플리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컴플리먼트가 이 예문에서는 전부 다 클로즈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절로 나왔다는 얘기죠. 절. 그냥 단순한 단어나 구가 아니라 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컴플리먼트로서 절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튼 95번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칠판에 썼듯이 이렇게 이 구조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옳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볼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꿔놨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테고리 베리어블 x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96번 보시면 A, B, C, D, E 각각의 의문문에서 A의 what book은 NP, B의 how long은 AP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카테고리의 의문사구가 동일한 위치인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둘 이상의 카테고리가 동일한 문장 위치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영어의 거의 어떠한 프레이절 카테고리도 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또한 카테고리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97번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WH questions, 즉 WH 의문문에 있어서 카테고리 X 더블바의 어떠한 WH 구도 절의 절의 맨 앞에 위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참스키는 어떠한 더블바인 의문사구도 관련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 98번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카테고리 베리어블이란 체계는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들처럼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phrase structure syntax와 xbar syntax라는 두 가지의 synthetic structure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feature based syntax라고 부르는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 새로운 신텍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어떠한 문장 위치에는 광범위한 부류의 카테고리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은 카테고리 베리어블로 공식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는 훨씬 제한된 범위의 카테고리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99번이 그 예인데 99번의 문장들은 보통 우리가 배웠었던 일반 문법에서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고 여기 신텍스에는 클래프트 센텐스라고 부르는 문장들입니다. A 문장은 그녀가 샀던 것은 자동차였다. 그리고 B 문장은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곳은 가게 안에서였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즉 이탈릭 채로 된 A의 NP, B의 PP는 이과 대사이라는 포커스, 즉 강조하고자 하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문장들은 비문으로 AP와 ADP, QP와 VP는 NP와 PP와는 달리 주어진 자리에는 오지 못하는 카테고리임을 알 수 있죠. 참스키는 이러한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더 포착하기 쉽도록 좀 더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feature based syntax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문장처럼 그는 모든 신텍틱 카테고리는 단위적인 요소로 재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텍틱 features의 집합, 즉 통사론적 자질의 집합으로 재분석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99번의 주요 렉시컬 카테고리인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는
플러스 n,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v, 마이너스 v라고 부르는 두 가지의 신택틱 피처스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n은 명사적 특징 또는 자질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n은 비명사적 자질, 플러스 v는 동사적 자질, 마이너스 v는 비동사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0번처럼 분석될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명사 n과 전치사 p는 마이너스 v, 즉 비동사적인 것이 되게 하는 속성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엑스파 신텍스의 유의사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n과 p를 np와 pp, 즉 n 더블바와 p 더블바로 상정한다면 아래 101번의 오직 마이너스 v 더블바의 세그먼트만이 클래프트 센텐스의 강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 앞에 화면, 그 앞에 화면.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책에서 새로운 세 번째, 제한점이 나와요. 책에서도 그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09페이지 위쪽에, 여러분, 교재 잠깐만 보세요. 교재 109페이지 위쪽에, 위에서 세 번째 라인에 thus far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thus far. 그렇죠? 예.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두 번째 라인에 phrase structure syntax, X-bar syntax. Now we are going to look at a third, which we shall call feature-based syntax.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PS 룰이라는 거 배웠죠? phrase structure 룰이라는 게 배웠어요. 그게 phrase structure syntax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S는 NP와 VP로 구성되고 NP는 that와 N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는 그 공식과 같은 표를 봤잖아요. 앞에서. 그게 PS 룰이에요. phrase structure 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챕터에서 배우는 X바 syntax라는 거. 더블바 노드가 있고 그 더블바 밑에 N바, 싱글바 노드가 있고 그 밑에 헤드인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X바 syntax예요. 바 노드를 새롭게 등장시킨 거죠. 그것이 X바 syntax예요. 두 번째 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feature based syntax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feature based syntax라고 하는 것은 feature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브래킷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 공통적인 자질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feature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자질을 묶어서 보는 거. 이게 feature예요. 그런 걸 이제 feature based syntax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99번의 이해에서 책에도 있지만 여기 지금 PPT 화면에도 있어요. A car in the shop과 같이 NP나 PP는 이렇게 cleft sentence에서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it that 강조 구문을 영어로는 cleft sentence라고 얘기해요. 책에 나와 있어요, 다. 자, 이 cleft sentence에서 강조 구문에서 강조될 수 있는 it that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NP이거나 PP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사구 a car나 in the shop과 같이 전치사 구만 가능하대요. C, D, E, F에서처럼 이렇게 very pretty, very consciously, very much, go home과 같이 다른 카테고리는 다 불가능해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eature based syntax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A와 B와 같은 저런 형태의 cleft sentence만 가능하다면, 저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feature로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공유로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공유로. 네. 그래야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 내가 공유로 들어가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죠? 요거 아니고 여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클래프트 센텐스거든. 클래프트 센텐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a car와 in the shop 요것만 지금 가능하다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첨스키가 제안하기를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여기에서 요 다음 부분까지 연결되네. 여기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자, 첨스키가 이와 같은 현상 NP와 PP만이 이렇게 it that 강조 구문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generalization이라는 건 규칙성이에요. 이런 generalization을 제안을 했대요. 그가 어떤 걸 제안했냐면 모든 all syntactic categories be reanalyzed not as unitary elements but rather as sets of syntactic features. syntactic feature의 세트로 집합관계, syntactic feature의 세트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인 4개의 four principal lexical category인 VNAP라는 것이 있죠.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예요. 예. 각각 VNAP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 lexical category가 있어요. 이것이 can be analyzed as complexes of just two syntactic features. 두 가지의 syntactic feature란 말이죠. feature가 이 스퀘어 브래킷이에요. 신텍스에선 스퀘어 브래킷이 feature를 나타내요. 이게 음성학에서는 발음 기호를 나타내죠. 근데 syntax에서는 feature를 뜻해요. 이 스퀘어 브래킷, 이것이 스퀘어 브래킷은 요 특징적인 자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VNAP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의 신텍틱 피처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요 네 개를 VNAP라는 것을 요 플러스 마이너스 N 피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피처 두 개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요 아래에 나와 있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것이 되는 거죠. V는 플러스 마이너스 V와 N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V와 N만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해서 결국은 V의 N의 A의 P의 특징을 전부 다 피처로 나타내는 거. 이게 feature based syntax예요. feature based syntax가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 V를 플러스 V 마이너스 N. 여기서 V라는 것은 동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verbal, 이거 말하는 거죠. verbal, 동사의 특성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플러스 V는 동사의 특성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마이너스 V 있죠? 이 마이너스 V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non-verbal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특성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V가 여기에서는 verbal, non-verbal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도 이 N 있죠? 이거는 명사, 그냥 단순히 명사가 아니에요. nominal 또는 non-nominal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N은 non-nominal을 뜻하고 명사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명사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nominal, 그냥 플러스 N이죠? 이 플러스 N은 nominal이에요. 이거는 명사의 특성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아마 세진이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동사는 이 V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동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명사적인 특성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V 마이너스 N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명사는 N, 이 N은 이건 명사예요. 이건 명사를 뜻해요. 그냥 명사, noun. noun은 동사적인 특성은 없고 명사적인 특성은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명사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경우를 보세요. 형용사와 전치사의 경우가 까다로워요. 자, 이 형용사의 경우는 형용사인데 동사적 특성도 있고 명사적 특성도 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형용사는 어떻게 동사적 특성도 있고 명사적 특성도 있다고 다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잠깐만 보세요. 형용사를 동사적 특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이라는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이럴 때 이 형용사 beautiful이 A죠. 이게 형용사 A예요. 이 A는 동사적인 특성이 있다. 이 플러스 V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형용사가 서술어로 형성이 되려면 동사적 특성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is와 함께 쓰여야 되겠죠. she가 beautiful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려면은 is beautiful이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는 동사 is와 함께 서술어를 형성했죠. 그러면 얘는 동사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형용사는 플러스 V, 동사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또 명사적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용사가 명사적 특성이 있대요. 자, 형용사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이렇게 보어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장에서 she is beautiful에서처럼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걸이 있어요. 걸이 있는데 이 걸은 앞에 수식어구를 가질 수 있죠. 형용사의 수식어구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etty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있다고 합시다. pretty girl. 자, 이 pretty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죠. 이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로 나올 수 있죠.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다 묶어서 NP라고 하죠. pretty girl을 다 묶어서 NP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NP 속에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사적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pretty girl은 하나의 명사 구로서 NP로서 묶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결국은 명사적 특성이 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플러스 V와 플러스 N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형용사가 가지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적인 특징도 있고 명사적인 특징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가. 그 다음에 이제 P를 보세요. 전치사. 전치사는 동사적 특성도 없고 명사적 특성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전치사는 참 특이한 게 명사적 특성이 없다, 동사적 특성이 없다. 전치사 하나만 가지고는 자 보세요. 전치사 그 하나만 달랑 가지고는 동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그렇죠. 전치사는 전치사 구를 형성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on the desk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on the desk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요거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단독으로 얘가 서술어를 형성할 수도 없죠. on 자체가 단독으로 서술어를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erbal이에요. 그리고 이 on 자체가 명사하고 on desk 이렇게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명사적인 특성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단독으로 명사와 함께 또는 동사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여타의 다른 요소도 같이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잠깐만 이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동사 VNAP가 기본적인 Principal Lexical Category인데 4개의 Principal Lexical Category인데 이 Lexical Category는 각각 +-n과 +-v라고 하는 피처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피처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요 다음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채진이가 네. 설명을 이어서 볼까? 네, 잠깐만요. 네, 이제 또한 카테고리들을 어떤 features, 즉 자질들의 집합체로 재분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모두를 통일적으로 다루면서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만. 요 바로 앞에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요 바로 앞에 부분. 여기. 앞에 내가 아까 이것을 이 밑에 거 이거 다시 한번.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 n과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부르는 두 가지의 synthetic features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n은 이제 명사적인 특징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n은 이제 명사적이지 않은 자질, 플러스 v는 동사적인 자질, 그리고 마이너스 v는 이제 동사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0번처럼 분석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사 n과 전치사 p는 이제 마이너스 v, 즉 동사적인지 않은 이제 속성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엑스파 신텍스의 유의사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n과 p를 np와 pp, 즉 nW와 pW바로 상정한다면 아래 101번에 오직 마이너스 vW바의 세그먼트만이 클래프트 센텐스의 강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101번처럼 일반화시켜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에서 자, 네. n이 가지는 피처 자질이 마이너스 v와 플러스 n이고 p가 가지는 피처 자리 마이너스 v와 마이너스 n 자질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네네. 왜 굳이 n과 p만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아까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강조 구문에 it that 강조 구문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NP와 PP만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자, 지금 다른 학생들이 그걸 잊었을까 봐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발표자는 이걸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지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이걸 처음 보는 거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클래프트 센텐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109페이지에 있는 99번의 예문에서 a car 그리고 in the shop 이것만 NP와 PP만이 it that 강조 구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허락했었던 NP와 PP의 헤드였던 N과 P를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요. 화면 잘 돌렸어요. N과 P를 집중해서 다시 피처 베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N과 P만이 필요한 거죠. 클래프트 센텐스의 특성을 설명하려니까.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가능했던 NP와 PP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피처 베이스로 설명을 하자면 100번처럼 N은 그러면 마이너스 V와 플러스 N의 피처를 가지고 P는 마이너스 V와 마이너스 N의 피처를 갖는다. 그렇다면 N과 P는 NP의 헤드가 N이고 PP의 헤드가 P니까 지금 N과 P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 그러면 공통적인 자질을 골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동그란 점선으로 빨간색 동그란 점선으로 나타냈어요. 마이너스 V를. 그렇죠? N에서 마이너스 V와 P에서 마이너스 V가 공통적인 자질이죠. 공통적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V가 들어가 있죠. 플러스 N과 마이너스 N은 각기 다르지만 N과 P 카테고리에서만 마이너스 V와 마이너스 V 각각 똑같은 동사적인 자질이 없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1번처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1번은 only 마이너스 V 더블바. V 더블바라는 얘기는 이제 VP를 대신해서 쓴 말인데 더블바를 뭐 여기서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은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처 자리는 오로지 마이너스 버벌 피처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다. 이런 뜻이에요. 101번의 내용은 자,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는 마이너스 버벌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버벌 피처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다. 그럼 마이너스 버벌 피처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바로 NP와 PP다라는 것을 100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Understand? Not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들을 어떤 features, 즉 자질들의 집합체로 재분석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모두를 통일적으로 다루면서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조동사 억스와 동사 v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건 102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V와 억스 둘 다 형태론적으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면에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3번의 A, B 문장처럼 조동사는 이제 will, John, live라고 해서 직접 의문문에서 주어보다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동사는 비문으로 그렇게 앞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동사와 동사의 자질 또는 특징들을 분석하면 억스와 V는 동사의 특징을 가졌지만 이제 명사의 특징은 없는 constituent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또 다른 자질인 플러스 마이너스 억스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104번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사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A처럼 형식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조동사 억스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B처럼 형식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와 조동사의 공통된 이제 카테고리는 105번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둘의 공통된 자질을 이제 형식화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라는 자질을 도입하게 되면 non-pronominal constituent와 pro-constituent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맨과 같은 이제 대명사적인 특징이 없는 이런 이제 구를 보시면
이런 NP와 he와 같은 프로 NP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아래 106번처럼 또 형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각각 A는 non-prominal NP, B는 pro NP의 자질을 나타낸 것이고, C는 둘의 공통된 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 발표 부분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공유 파일을 그대로. 네. 아니야. 아니 됐어. 괜찮아. 내가 교재 피면 돼. 오케이. 지금 세진이 발표 아주 잘했어요. 대단히 정리를 참 잘했어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차근차근 잘 정리를 했어요. 세진이가. 아마 세진이가 발표한 부분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케이, 굿. 좋아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막 끝났으니까 끝난 김에 바로 코멘트를 조금 해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책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N과 P에 대한 지금 이 feature based syntax의 설명은 이렇게 101번처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verbal feature를 가지고 있는 phrasal 카테고리다. 더블 바는 phrasal 카테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verbal feature를 가지고 있는 phrasal 카테고리는 즉 더블 바는 phrasal 카테고리예요. NP나 PP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NP와 PP를 뜻하는 거예요. 요건 NP와 PP예요. NP와 PP. 그래서 여기서 NP, 이게 NP죠? NP만 나타날 수 있고 또는 PP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블 바는 프레저 카테고리를 뜻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버벌 피처를 가지고 있는 프레저 카테고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억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더 등장시켜서 그럼 동사와 억스를 비교해서 피처 베이스로 한번 나타내보자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동사는 그러니까 verb 이건 동사예요. 동사는 명사적인 자질은 없고 동사적인 자질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억스의 자질은 없어요. 왜냐하면 억스의 자질이 있다면 동사가 이 억스처럼 이렇게 동사 앞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will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괜찮은데 want라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의문문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억스의 특징은 동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억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auxiliary 조동사는 플러스 억스 당연히 가지죠. 그렇죠? 이랬을 때 V는 마이너스 억스이고 억스는 플러스 억스니까 이 억스만이 플러 마이너스가 서로 각기 다르고 나머지 V와 N에 대한 피처는 똑같죠. 플러스 V 마이너스 N.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공통적인 자질을 이렇게 동사와 auxiliary는 공통으로 요런 자질을 갖는다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 104번을 105번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자질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feature based syntax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동사와 auxiliary, 조동사는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프로폼이 있을 때 the tall man이라는 NP가 있을 때 하고 the tall man이라는 NP가 있을 때 그리고 he라고 하는 또 NP가 있을 때 이거는 pronominal NP겠죠? NP겠지요? 웬 사투리. 그렇겠지요? 자, 급하면 이게 말이 막 나와요. 가끔 막 경상도 사투리도 나왔다가 막 전라도 사투리도 나왔다가 막 내가 옛날에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전국 8도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제주도 친구까지. 그러니까 막 말이 막 전라도 출신의 친구하고는 전라도 사투리로 대화하고 경상도 출신의 친구하고는 막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고 충청도하고는 막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하고 막 이렇겠다 저렇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여하튼 자, the tall man이라는 게 non-pronominal NP예요. non-pronominal NP는 프로나운의 특성이 있어야지 프로노미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he가 프로폼이죠. he는 프로폼이에요. 프로폼인 것은 프로노미널 NP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노미널 NP는 플러스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요것은 곧 B를 말해요. B예요. B. 요거. 예. pronominal NP like he는 이 B번처럼 이렇게 feature base로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프로로. 그런데 the tall man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NP죠. 명사구. 이런 명사구는 프로폼이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명사구죠. 그러니까 non-pronominal NP라고 할 수 있어요. non-pronominal NP는 요거예요. 106번의 A번. 그렇죠? 자, 그러면 non-pronominal NP 형태의 the tall man과 pronominal NP인 he를 나타내는 이 각각의 feature-based syntax, feature의 표시를 공통으로 묶으면, 공통적인 자질로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V와 플러스 N 이것만이 공통적인 자질이겠죠? 자, 위에 더블바는 프레저 카테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verbal 피처를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nominal 피처를 가지고 있는 프레저 카테고리만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NP 피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피처는 이걸로 묶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on pronominal NP와 pronominal NP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걸로 정리할 수 있다. 요 C번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게 답니다. 여기서 요 얘기는 여기서 피처 베이스 신텍스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특징을 카테고리의 특징을 이렇게 피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쉴게요. 네, 조금 쉽시다. 교수님,
자, 여러분 혹시 다 듣고 있나요? 이제 좀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음, 저 오지석인데요. 음. 아까 시작할 때 노트북 음소거 돼 있는 걸 몰랐어서 출석 때 대답을 못했어요. 아, 그래? 네, 음소거가 돼 죄송합니다. 있었어? 네, 오케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음, 가만있어 봐. 그러면 우리 결석한 학생은 없어요? 음. 아니, 지석이를 내가 아까 결석 체크한 건 아니라 그냥 체크는 해놨지. 어디 갔나 해서. 왜냐하면 참가자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바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단원이 이제 렉시컨 4장의 렉시컨은 내가 건너뛴다 그랬죠. 자, 여기 4장의 렉시컨 사실은 이전에는 여기 연습 문제도 막 풀었어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선배들 여기 연습 문제도 풀어가면서 진짜 과제 내고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연습 문제를 풀다 보니. 연습 문제는 교재 밖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서 좀 많이 복잡해요. 그냥 건너뛰고 4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그래도 한번 언급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 다음 챕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28페이지?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 128페이지. 요 기호예요. 예, 46번에 나와 있는 이 기호. 이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이것을 우리가 subcategorized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subcategorized. with respect to range the assist complement with the do and do not permit.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동사가 어떤 동사가 등장했다면 그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서 그 뒤에 명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반 문법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텍스에서도 그런 subcategorization, 그러니까 이런 하위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subcategorization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일단 설명해 볼게요. subcategorization을 설명할 때는 어떤 하나의 어휘가 문장에 있을 때 그 어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올 수 있는 주변의 다른 카테고리의 어휘의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subcategorization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문장으로 먼저 보세요. 45번의 추리 구조에서 John ought to put the car in the garage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추리 구조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에서 p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어디에 놓다, 뭐뭐를 안에다 집어넣다 또는 어디 위에다 올려놓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어디 안에다 집어넣거나 어디 위에다 올려놓거나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전치사에 의해서 결정되죠. In the garage는 차고에다, 차고 안에다가 차를 집어넣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책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다라는 말 하려면 put the book on the table 이렇게 하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put은 뒤에 전치사구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디에 놓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put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이죠. 그러면 이 put은 반드시 뒤에 NP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명사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전치사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원래 기저형에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형에 원래 그 기본 구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put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subcategorization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subcategoriz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put이 카테고리 안에서 가지는 subcategorization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put이라고 하는 것은 might be subcategorized as 다음과 같이 46번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ut은 동사다.
이건 카테고리를 나타내주는 동사, 카테고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V는 동사다. 그리고 이 put은 이와 같은 하위 구조를 갖는다. subcategorization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내가 그냥 설명할게요. NP, 자, 이 put이 여기에 온다면, 자, 여기 짝대기가 길어요. 여기는 짝대기가 짧아요. 그거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길은 이유가 있어. 이 길다는 것은 바로 이 빈자리에, NP 앞에 빈자리에 put이 온다는 거예요. put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뒤에 NP가 오고 이 NP 카테고리 그 옆에 나란히 PP가 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짧은 거예요. 이 짝대기가 짧은 것은 나란한 시스터 관계로서 온다는 뜻이고 짝대기가 길은 것은 앞에 있는 put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오케이. 자, put이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자, 문장 안에 이제 put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명사구가 나와야 되고, 그 옆에 나란한 시스터 관계로서 PP 전치사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전치사구는 locative,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플러스 lock이라는 건 locative를 뜻해요. locative. 위치를 나타내는 locative. 예.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인 바로 PP가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put, NP, 그 다음에 PP가 나란히 시스터 관계로 나왔죠? 그렇죠? NP 앞에 빈자리에 put이 들어가 있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도식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단어가 가지는 subcategorizatio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것만 알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갑니다. 5장. 쭉 넘어가요. 5장. 자, 5장에 여기 transformations가 나오죠? transformations. 여기 5장에서는 transformation을 이제 할 건데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surface 구조와 deep structure라는 것이 있어요. underlying structure와 surface structure. 여기서 deep structure라는 말이 있죠. deep structure를 줄여서 D structure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underlying structure라고도 하고 또는 base structure, remote structure,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underlying structure 또는 deep structure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이게 기저 구조죠. 기저 구조고 거기에서 도출되어 나온 구조를 surface structure라고 얘기해요. surface structure, deep structure. 오케이?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deep structure에서 그 의미를 가진 어떤 요소들이 형성되면 거기에 lexical insertion 룰을 거쳐서 surface 구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transformation이라는 movement 룰이 그 사이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조금만 하고 그 다음 발표자가 시작하세요. 조금만 하고 물론 이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잠깐만 공유를 끊고 오케이. 자 모든 신택틱 구조는 모든 문장은 PS 룰로 그려질 수 있어요. PS 룰에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deep structure가 항상 기저형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 deep structure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나오기까지는 이게 surface 구조인데 surface structure가 나오기까지는 물론 이 아래도 있는데 이 아래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일단은 surface 구조까지가 신텍스에서 말하는 구조거든요.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시스터가 있다. 너는 시스터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You have a sister. 자, 너는 시스터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기저형으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아니, 이걸 먼저 해볼까? 너 시스터가 있니? 라고 한번 해봅시다. 너 시스터가 있니? Do you have a sister? 자, 이런 의문문을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문문을 쓰기 전에 원래 이 의문문이 도출되기 이전에는 이런 기저형이 있었어요. 이런 기저형이 이것이 딥 스트럭처예요. 딥 스트럭처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의문문을 만들려면은 이것이 일반 동사니까 have가 일반 동사니까 have가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다가 d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이 기저형의 문장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에요.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do inserti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do insertion. 그렇죠. 이 you have a sister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저형인데 여기에다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 동사가 앞에 이 동사 일반 동사이면 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d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거 동사 물론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예. do를 inser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적용돼야 되죠. 그래야 의문문이 나오죠.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규칙, 이걸 변형 규칙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 변형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론을 변형 문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텍스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신텍스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자, 이 챕터 5가 자, do insertion, transformation 룰인 바로 do insertion이라는 룰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surface 구조인 do you have a sister가 surface 구조로 나온 거죠. 오케이? 자, 이 간단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딥 스트럭처가 원래 PS 룰에 따라서 그려져요. 물론 내가 지금 추리 구조는 안 그렸어요. 생략했어요. 그냥 이해만 일단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추리 구조가 you have a sister라는 기본적인 추리 구조가 그려지겠죠. PS 룰에 따라서 여기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인 바로 do를 인서트 시켜요. 그러면 do를 문장 맨 앞에다 집어넣는 서페이스 구조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물론 내가 여기서 지금 추리 구조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딥 스트럭처와 서페이스 구조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항상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거쳐서 나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Are you a student?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건 항상 기저형이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 기저형인 경우는 없어요. 평서문이 항상 딥 스트럭처예요. 그러면 Are you a student? 라는 표현을 가지고 딥 스트럭처를 묻는다면 You are a student겠죠. 그렇죠? You are a student예요. 그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무브먼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무브먼트 규칙이 생겨난다라는 뜻으로 주어와 동사를 인버전 시킨다. 그래서 NPX 인버전 룰도 있지만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라. 그리고 동사를 문장 앞에다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무브먼트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Are you a student?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도 You are a student가 딥 스트럭처겠죠. 그리고 자리를 바꾼다는 무브먼트 규칙인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적용이 되겠죠. 모든 변형을 일으키는 규칙은 전부 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에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구조인 Are you a student?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여기 발표자 조수환이지? 네, 저입니다. 수환이가 발표를 좀 해볼까? 네, 근데 교수님 이거 PPT도 준비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정확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 그냥 준비한 거면 일단 해요. 네. PPT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 질문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학적 구분에 1, 2번 대화처럼 이제 yes, no 퀘스천과 WH 퀘스천이 있습니다.
1번 yes, no 퀘스천에는 예, 아니요 적절한 답변으로 이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물론 화자 B는 maybe, I don't think so, that's right, why do you ask, mind your own business로 답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who, why, what, when, where, which, how로 시작하는 WH 퀘스천에서 화자는 문장에서 어떤 개체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여기는, 네. 저기, 그렇지. 화면이 나와야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은 이제 B가 단어나 문구 또는 문장으로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학적 구분은 에코 퀘스천과 넌 에코 퀘스천 사이에 있습니다. 에코 퀘스천에는 3번 대화에서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반영하기 때문에 에코 퀘스천이 되고, 이제 에코 퀘스천은 다른 사람이 방금 요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복하는 직접 질문의 유형이며 이제 에코의 바로 한 형태입니다. 화자 B는 예, 아니요, 에코 질문을 사용하여 화자 A가 작성한 진술을 반영합니다. 대신에 4번 대화 같은 경우는 WH 에코 퀘스천 질문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 대화처럼 에코 질문을 사용하여 다른 화자가 질문한 질문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서 화자 A의 yes, no, non 에코 퀘스천은 화자 B의 yes, no 에코 퀘스천에 반영됩니다. 화자 B는 6번 대화처럼 WH 에코 퀘스천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대화와 6번 대화에서 화자 B는 화자 A의 yes, no 퀘스천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과 진술뿐만 아니라 7번 대화처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에코 퀘스천은 해당하는 넌 에코 퀘스천보다 에코에 사용되는 문장 유형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코 퀘스천과 달리 넌 에코 퀘스천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반영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들어온다는 대화를 가정해보면 8번 Where have you been? 같은 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번 You have been where? 같은 문장은 에코 퀘스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코 퀘스천은 이전 문장을 에코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 한다는 게 뭐지? 에코? 그 이제 다시 질문한 그 반영해서 질문하는. 다시 하는 거지?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 네, 똑같은 말을 오케이. 반복해가지고. 네. 그렇지. 세 번째 유형학적 구분은 디렉트 퀘스천과 인디렉트 퀘스천 사이에 전통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0번 대화는 의문 구조가 직접 질문입니다. 반대로 11번 대화는 간접 질문은 이제 질문 구조가 동사의 보완인 종속절 질문입니다. 11번 대화와 12번 대화에서 영어 철자가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은 인용 부호로 묶어서 간접 질문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구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3번 문장을 통해 디렉트 넌 에코 퀘스천 WH 퀘스천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위 문장은 명사 which car, 조동사 will, 그리고 다른 명사구 your father, 동사구 동사 put과 전치사구로 구성됩니다. 위의 문장의 첫 번째 NP 명사구가 WH9, 즉 의문사 명사구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14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여기서는 그 무시했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트리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물음표로 나오는 그 동사의 자리에는 put과 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put은 아까 교수님이 명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바로 put 다음에 그 전치사구에 전치사구로 바로 나오는 걸로 나와가지고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만 보면 혼동이 오죠. 그렇죠. 네, 내가 아까 설명한 것과 맞지 않으니까.
네. 요 다음 부분을 이제 봐야지 그것이 왜 이런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요까지인가 발표가? 네. 오케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후루룩 들었어요. 내가 네. 또 코멘트를 할게요. 수환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자, 간단한 부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음부터 코멘트를 할게요. 자, 딥 스트럭처와 서페이스 스트럭처에 대한 관계는 내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고, 그럼 렉시컬 인서션 룰은 그럼 언제 적용이 되느냐? 구조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PS 룰이 일단 그려지고 나서 그 PS 룰 안에 렉시컬 카테고리 속에다가 어떤 어휘를 집어넣고 싶은 대로 그 자기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골라내고 싶은 어휘를 골라다가 그 카테고리에다 적절하게 갖다 집어넣는 걸 우리가 렉시컬 인서션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렉시컬 인서션 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일단 그려졌다고 먼저 보세요. 이런 문장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단 이 구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구조가 그려지면 이 구조에 맞는 that, and, 또 ox, that, and, 기타 등등 이런 렉시컬 카테고리들이 있죠. 이 렉시컬 카테고리에 적절한 어떤 어휘를 골라 쓰고 싶은 것을 딱 골라서 디터미너에 속해 있는 어떤 어휘들 중에 위치를 골라서 여기다 딱 집어넣고 또 명사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들, 명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어휘들 중에서 카라고 하는 어휘를 딱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렉시컬 인서션 룰이에요.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내가 칠판에서 설명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에 해당하는 이게 무브먼트 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한 가지 규칙이 WH 무브먼트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한 가지 규칙이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WH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지금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WH 무브먼트를 WH preposing 또는 WH fronting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시해도 돼요.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WH 무브먼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WH 퀘스천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겠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자, 내가 지금 설명한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걸 잘 표시해 두세요.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question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장은 1번처럼 Are you going out tonight? 했을 때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yes, no question이에요. 그런데 yes, no로 대답을 안 해도 yes나 no의 의미를 내포해 줄 수는 다른 표현들도 가능하죠. maybe는 yes의 의미겠죠. I don't think so. 이건 no의 의미겠죠. That's right. yes의 의미죠. Why do you ask? 이건 yes의 의미겠죠. 예,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이건 거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Are you going out tonight? 그랬는데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와,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건 정말 절교해야지. 그치? 이거 보니까 웃기네. 자, 아무튼 이러한 maybe I don't think so 붙는다 블라블라블라 하여간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yes 또는 no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yes나 no라는 답변 대신에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다. yes나 no의 의미로. 어쨌든 이것도 yes, no question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WH question을 보세요. WH question. 자, who won the big match? 자, 누가 그 빅 매치에서 이겼느냐? 올스타 팀이 이겼다. 올스타 팀이 이겼다. 이거는 yes, no question이 아니죠. WH question은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 요구하는 답변에 맞추어서 답을 해줘야 되죠. who라고 물었으면은 누구, what이라고 물었으면 어떤 것, 그렇죠? which라고 물어도 어떤 것, when이라고 물으면 언제라는 시점을 얘기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WH question이에요.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요소 나옵니다. 두 번째 요소가 echo question이에요. echo question.
자, 요 에코 퀘스천 보세요. 요 에코 퀘스천. 요거. 예. 요 에코 퀘스천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에코 퀘스천이에요. 에코 퀘스천은 에코 퀘스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되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에코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에코 questions are so called because they involve one person echoing the speech of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에코하는 거, 반복하는 거. I bought a car. You bought a car? 똑같죠.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주어만 바꿔서.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게 에코 퀘스천이에요. 왜? 물었으니까. 퀘스천이죠. 반복해서 물었으니까 에코 퀘스천이에요. 오케이?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 bought a car. 이럴 때는 네, WH 에코 퀘스천이라고 하죠. 여기 WH 에코 퀘스천이라는 말 여기 나와 있죠. WH. 네, WH 에코 퀘스천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I bought a car. You bought what? 나 차 샀어. 너 뭐 샀다고? 뭐 샀다고? 그러니까 you, what까지는 어쨌든 반복이 됐죠. 주어와 what까지는. 그러니까 what을 이용해서 앞에서 한 스피커 A의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what을 하나 더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의문문으로. 뭘 샀다고? 그래서 WH echo question이 되는 거예요. 5번도 자, 이 경우에는 5번의 경우는 애초에 스피커 A가 Did you buy a car라고 하는 그냥 퀘스천이에요. 그냥 1번 이거는 에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초로 하는 질문은 에코가 아니죠. 최초로 하는 질문이죠. 얘가 먼저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non 에코 퀘스천이에요. 자, 그냥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Did you buy a car? 차 샀니? 그러니까 나 차 샀냐고? 물었어요. 나 차 샀냐고? 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 한 퀘스천을 그대로 에코했죠? 이것이 에코 퀘스천이에요. 스피커 B가 한 말이 이것이 에코 퀘스천이에요. 이것이 B가 에코 퀘스천이에요. 자, 네, 6번과 같이 이런 식으로 WH 에코 퀘스천으로 이것을 옮길 수도 있어요. Did you buy a car? 라는 걸 Did I what? 나 뭐 했다고? 너 차 샀니? 그럴 때 내가 뭘 했다고? 모른 척 하는 거지. 시침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떤 WH 에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지금 두 번째 퀘스천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에코 퀘스천 내용이에요. 자,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에코 퀘스천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명령문이죠. 원래 스피커 A가 그냥 명령문 Don't touch my projectile. 내 프로젝타일 건들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명령문인데 명령문을 가지고 이렇게 에코 퀘스천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령문에 WH 퀘스천을 만들어줘. WH 퀘스천인데 그것이 에코 퀘스천이에요. WH 에코 퀘스천이 된 거예요. 앞에서 스피커 A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는 8번과 9번에서는 9번은 에코 퀘스천이 아니에요. 이건 non 에코 퀘스천이에요. 이런 것은 요 8번과 같은 이런 문장은 9번과 같은 에코 퀘스천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에코 퀘스천, 이런 유형은 에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번과 같은 유형을 9번과 같은 이런 에코 퀘스천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냥 8번은 그냥 WH 퀘스천이에요. WH 퀘스천이고 9번은 에코 퀘스천은 아니다. 8번에 대한 에코 퀘스천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에코 퀘스천 이야기고 세 번째 퀘스천에서 세 번째 유형. 퀘스천에서 세 번째 유형의 지금 다이렉트 퀘스천과 인다이렉트 퀘스천이에요. 6이 나왔죠? 요겁니다. 다이렉트 퀘스천 and indirect question. 이거를 말하는 거죠. 네.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후루룩 넘어갈게요. 눈으로 보고. 10번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이렉트 퀘스천이죠. 그냥 직접 묻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11번은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He asked me who I had talked to. 예. 이것을 우리가 who I had talked to라는 표현을 이런 평서문의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죠.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indirect question이라고 하죠. who부터 to까지를 indirect question이에요. 간접 화법이라고도 하죠. 간접 의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12번으로 11번과 같은 문장 유형을 12번과 같이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옮겨서 표현을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다이렉트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이렉트 퀘스천이죠. 그렇죠? 네, 직접 화법으로 옮겼을 때 그 퀘스천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게 다이렉트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이렉트 퀘스천이고 얘도 다이렉트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인다이렉트 퀘스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이렉트 non-echo 퀘스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non-echo 퀘스천. 자, 퀘스천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유형. yes, no question, WH question 요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echo question 그리고 세 번째로 direct, indirect question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의 퀘스천 유형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퀘스천의 유형을 이제 봤는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부터 non-echo, echo는 이제 아니에요. echo 퀘스천은 여기서 이제 아닌 거고 그냥 WH 퀘스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또 다른 유형의 WH 퀘스천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자,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in the garage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PS 룰에 따라서 이게 PS 룰이에요. 여기 지금 PS 룰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게 PS 룰이에요. 이와 같은 PS 룰에 따라서 문장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Which car will your father in the garage? Which? 그렇죠? 여기 Which car will your father in the garage?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답은 먼저 나왔어요. 풋에 대한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 내가 아까 설명했죠?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그리고 원래 이 딥 스트럭처, 모든 퀘스천은 딥 스트럭처가 아니다 그랬죠. 퀘스천이 나오기 이전에 원래 평서문이었다. 이 문장이 원래 평서문일 때 어떤 구조였겠어요? 여러분 미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문장이 평서문일 때 어떤 구조로 문장을 썼었을까요? 처음에. NP 억스 NP 문장으로 얘기해봐요. 문장으로. 문장으로 13번의 WH 퀘스천이 원래 이 WH 퀘스천이 되기 이전에 원래 평서문일 때 어떤 문장 형태였을까? Your father will put the car in the garage 인 것 같습니다. Put the car in the garage. 그렇지.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 였겠죠. 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put이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을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언더라인 구조에서, 딥 스트럭처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퀘스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치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put 뒤에 위치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퀘스천으로 만들어주려면 WH word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퀘스천을 만들 수 없잖아요. 무조건 얘는 문장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것이 WH movement예요. 문장 앞으로 무조건 이동했어요. WH movem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단어 맨 처음 시작할 때 WH movement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WH movement. WH word는 문장 중간에 딥 스트럭처에서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어도 얘가 서페이스 구조가 되려면 얘가 트랜스포메이션 룰로 이렇게 쭉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 문장처럼 이렇게 위치카 문장 앞으로 나왔죠?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게 뭐겠어요? Your father will put 이었는데 will과 your father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원래 이 will은 your father 뒤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것이 요 앞으로 your father가 뒤로 가고 will이 앞으로 나왔죠. 네. 네, 이런 구조의 변화가 또 생겨요. 이것도 T 룰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줄여서 T 룰이라고 합니다. WH word가 문장 앞으로 이동한 것도 T 룰이고 will your father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것도 T 룰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결론을 미리 다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설명을 전개시켜 나가냐면 이 문장을 그대로 PS 룰에 따라서 그리니까 이런 문장 이렇게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페이스 구조를 그대로 PS 룰에 따라서 그리자니 이런 문장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동사형이 들어가야 in the garage라고 하는 PP 형태를 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죠. 위에서 다 봤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따져봤더니만 John put the car in the garage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put 그 다음에 NP the car 그리고 in the garage라고 하는 이런 PP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이 정문이 된다. 그리고 put 뒤에 이렇게 NP만 있거나 또는 put 뒤에 이렇게 PP만 있을 때는 아 정문이 아니구나라는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put이 이와 같은 subcategorization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강의 시작하면서 설명했죠. 이러한 subcategorization이 put에 대한 subcategorization이 존재한다.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이 문장의 underlying 구조를 살펴보자. 자, 이 설명은 잠깐 제합시다. go는 Will your father go in the garage? 이 경우에는 go는 뒤에 타동사를 가지지 않지. 이게 자동사니까. 그냥 go는 뒤에 pp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줄 안에 go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go가 있으면 이렇게 pp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은 go가 가지는 이러한 subcategorization을 지켰죠. 그러니까 18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19와 같은 subcategorization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지금 17번과 같은 subcategorization을 15번은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키지 않은 걸로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은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go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which car가 원래 in the garage 앞에 원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Will your father put the car in the garage라는 문장을 봤을 때는 이게 괜찮았다. VP가 V와 PP로 V가 이게 V잖아요. V와 PP로 형성이 VP가 원래 V와 PP로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V는 사이에 NP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VP는 V와 NP, PP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S 룰을 이와 같이 다시 수정해서 VP는 V와 NP와 PP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NP는 V의 특성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하다. 왜? V가 자동사이면 NP가 필요 없죠. 근데 이 V가 타동사이면 NP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명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V는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NP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장이 만약에 나왔다고 치자면 25번과 같은 문장을 보세요. NP와 PP가 the bike in the garage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이러한 NP와 PP의 구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왔을 때. 여기에 어떤 동사가 왔을 때. 그죠? 어떤 동사가 여기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동사가 요 NP 앞에는 풋이 와야 되고 그리고 NP와 나란한 시스터 관계에는 PP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subcategorization 조건을 우리가 앞서 봤기 때문에 여기에 풋을 넣으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풋을 넣어봤더니 문장이 괴상망측해져요. 그래서 비문이 됐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 이미 벌써 결론적인 얘기는 앞서서 내가 다 얘기했는데 위치 가라는 것이요. 풋 뒤에 원래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해 갔다고 그랬죠. WH 무브먼트를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위치 카가 언더라인 구조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더 바이크가 여기에 있으면. 그렇죠. 더 바이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위치 카가 어딘가에 있었다가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건데 원래 얘가 있었던 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어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얘가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비문이 돼요. 안 돼요. 이 WH 워드는 이렇게 위치나 뭐 what이나 who나 뭐 이런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무조건 얘가 이 문장 안에 어디에선가 있었다가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여기 떡하니 더 바이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긴 결론 나왔어요. Your father will which car를 여기다 집어넣고 in the garage를 여기에다가 위치시키고 그러면 which car가 이동하기 이전의 구조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언더라인 구조로 본 거죠. 언더라인 구조로 봤을 때 이 NP와 PP의 카테고리를 나란히 뒤에 순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을 충족시키는 동사를 찾자니까 당연히 풋이 있다. 그래서 풋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어디 나오냐.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 상당히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설명한 거라서 그냥 훅 넘어가도 되죠? 일단 자, 보세요. 이게 언더라인 구조라는 거예요. 32번의 요 A번이 언더라인 구조예요. 이게 언더라인 구조예요.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 여기에서 WH movement를 겪었어요. 이 WH movement가 곧 T룰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인 WH movement를 이 변형 규칙을 겪어서 이렇게 which car가 여기 있었던 것이 여기가 비어 있고 이렇게 이동해 나간 거죠. WH movement를 겪어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 풋이 가지는 원래의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은 언제 충족시켜줘야 된다? 언더라인 구조에서. 딥 스트럭처에서. 딥 스트럭처에서 이미 풋이 지켜야 하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을 NP와 PP가 와야 된다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을 지켜줬다. 그래서 이 문장은 32의 B번은 맞는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은 이 32번의 B번 보세요. 이 문장은 곧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을 이렇게 구조를 그린 거예요. 처음에 봤던 이 문장이죠. 이 문장. 이 문장은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카가 요 풋과 인더 게라지 요 사이에 원래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사가 뭐냐? 그게 아니라 위치카가 이 안에서 여기 VP 밑에 여기에 NP로서 위치카가 여기에 있었던 구조의 언더라인 구조로 출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번은 그러한 그 설명의 도출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15번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시작한 것 뿐이에요. 물론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안 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건 이게 맞는 구조예요. 29번에 이 구조가 맞는 구조입니다. 29번. 네, 이 구조가 맞는 구조예요. 네, 이거를 잘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NP와 PP가 나란히 나오는 카테고리를 충족시켜주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 충족 동사는 풋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그 딥 스트럭처와 서페이스 스트럭처의 관계를 충족시켜서 볼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은 다 여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서페이스 구조와 언더라인 구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다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내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다 재차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건데 베이스 스트럭처라는 게 언더라인 스트럭처예요. 이게 딥 스트럭처예요. 딥 스트럭처에서 무브먼트 룰을 거쳐서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무브먼트 룰이 곧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쉽죠? 네. 많이 어렵